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늘이 국경일입니다. 와이삭 데이라고 해서요. 한국에 부처님 오신 날처럼 부처님의 삶과 죽음, 가르침을 기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에는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은 물론이고요. 음력 설날, 힌두교의 명절까지 모두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많은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은요. 이렇게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모두 인정하고요. 배려하면서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포용하는 유연함을 가지게 되면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고 있는 변화들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주식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버전 부처님 오신 날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첫 기사로 준비한 내용은요.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S&P 500 SPDR witnesses highest short interest levels in 2021. S&P 500 SPDR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스파이라고 얘기하는 ETF죠. 그 ETF가 2021년 들어서 가장 높은 공매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네요.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Exchange Traded Fund, Exchange Traded Fund라는 것은 줄여서 우리가 ETF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것이 우리가 부르는 스파이인데요. 이 스파이가 2021년 들어서 그 공매도의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재 공매도 비율이 4.8%에 이른다고 하네요. 2021년 3월 말만 해도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이죠. 한 달 반 전에는 공매도율이 1.7%였는데 두 달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4.8%까지 공매도율이 굉장히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의미를 되짚어 보면요.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크리스 자카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hief Investment Officer인데요. 이분이 일하고 있는 그 기관은 Independent Advisor Alliance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불마켓, 그러니까 이제 상승장이죠. 상승장이 아직 꼽히지도 않았는데 끝나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장은 당분간 계속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를 봤을 때 1980년 이후를 봤을 때 2년 만에 한 번씩 우리가 조정장이 있어 왔다. 그리고 그 조정장은 10% 정도 떨어지거나 그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2년에 한 번씩 10%는 떨어진다는 거죠.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올해 안에 이런 조정장이 한번 올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런 조정장이 온다고 해서 상승장이 꺾인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은 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조정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번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주식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상승장이 이어진다는 데에는 우리가 조금 확신을 가져야만 이런 조정장이 왔을 때 견뎌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요. 저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G스케일러에 대해서 좋은 어닝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G스케일러 stock pops after beat and raise quarter. G스케일러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beat and raise를 한 다음에 올라갔다고 써 있잖아요. beat이라는 것은 마켓의 전망치를 넘어선 그런 어닝 결과를 보여줬다는 거고요. raise라는 것은 올린 거잖아요. 뭘 올렸냐면 보통 그 가이던스라고 그 다음 분기의 실적 아니면은 1년 동안 전반적인 매출이나 어닝의 그 예측치를 던져줍니다. 이 가이던스 역시도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스케일러의 그 주가가 8.4%나 올라갔다. 피스칼이라는 것은 이제 회계상 분기를 얘기하죠. 회계상으로는 3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3분기의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8.4%나 올라갔고요. 자, 결과를 보면요. 매출이 지금 60%나 작년 대비해서 올라갔는데요. 176.4밀리언을 기록했고요. Adjusted EPS, 조정된 earning per share 같은 경우는 15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켓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8센트를 더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좀 생소하죠. Calculated Bill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Calculated Billing이 71%가 성장했는데 이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먼저 Deferred Revenue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Deferred Revenue가 지금 65%가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495.4밀리언이나 지금 만들어냈는데 Deferred Revenue라는 것은 뭐냐면요. 매출로 잡지 않은 매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 매출이 있다고 쳐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구독 모델이죠.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할 때 어떤 멤버가 예를 들어서 1년짜리 멤버십을 가입했다고 치죠. 그래서 그 1년짜리 멤버십 피를 모두 다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P&L 상에 매출을 잡을 때는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출을 기록을 하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달에 기록을 하고 나머지 11개월치는 발란시트로 이전을 합니다. 이때는 부채로 잡거든요. 부채에 어떠한 이름으로 들어가냐면 Deferred Revenue라는 이름으로 부채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달 되면 또 한 달치를 그 발란시트에서 P&L로 옮겨서 매출로 계속 잡아가는 거죠. 이렇게 미래의 매출을 그 발란시트에 기록해 놓을 때 요거를 Deferred Revenue라 그러거든요. 따라서 Deferred Revenue가 이렇게 65%나 성장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매출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래 매출이 지금 495밀리언이나 잡혀 있으니까요. 좋은 수치죠. 자, 이번에는 Calculated Billing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비뉴에다가 데퍼드 레비뉴가 이번 분기 들어서 올라갔는지 떨어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퍼드 레비뉴가 지난 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졌으면 마이너스를 해야겠죠. 그러면 calculated billing이라는 것은 레비뉴 마이너스 데퍼드 레비뉴의 감소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데퍼드 레비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레비뉴에다가 데퍼드 레비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그 상승치를 더해주는 게 calculated billing이다. 그래서 지금 calculated 빌링이 225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매출이 176인데 calculated billing이 225가 나왔다는 것은 deferred revenue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해가 비교했을 때도 71%나 성장했다. 따라서 calculated billing이 왜 중요하냐면요. 미래에 우리가 현재 레비뉴보다 현재 매출보다 미래 레비뉴가 오히려 더 좋겠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G스케일러의 어닝 발표는 굉장히 호성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요. Cash from Operations가 있고요. 그 다음에 FCF, Free Cash Flow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Cash from Operation이라는 것은 캐시를 얘기합니다. 영업현금이라고 부르죠. 영업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업비용을 다 제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현금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업비용이라는 것은 직원의 월급들 주고요. 예를 들어서 어드민 비용,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도 있고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개발 비용도 이 expense from operation으로 잡힙니다. 영업비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비용들을 다 빼고 나서도 남아있는 현금을 우리가 cash from opera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지금 73.4밀리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현금이 그대로 다 프리 캐시플로우로 가는 게 아니고 추가로 나가는 돈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카펙스라고 부르거든요. 카펙스는 뭐냐면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비용은 아닌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추가로 산다든지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대형 장비를 산다든지 이러한 비용들은 사실 영업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비용을 우리가 카펙스라고 부르고요. 카펙스까지 다 쓰고 나서 남아있는 현금을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 보시면 73이었던 그 영업 현금이 그 프리 캐시 플로우로 왔을 때는 55로 감소를 했잖아요. 따라서 한 18밀리언 정도를 카펙스에 지금 사용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가 55.8이라는 게 뉴 레코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G스케일러는 역사상으로 이렇게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많은 적이 없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만 더 보시면요. Full Year Review, 즉 전반적인 1년치 가이던스를 내줬는데요. 지금 레비뉴 같은 경우는 660에서 664 정도를 낼 수 있다라고 예상치를 던져줬는데 전에 전망치보다 많이 올라갔죠. 전에 전망치는 634에서 638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컨센서스도 636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매출의 전망치를 보여줬고요. Calculated Billing 굉장히 좋다 그랬죠. 878에서 880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820에서 825였거든요. 따라서 G스케일은 당분간 미래 매출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어닝도 굉장히 호성적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Adjusted EPS가 0.47이 나왔는데 전에 전망치를 던져줬을 때는 0.39에서 40센트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40센트 정도 되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G스케일러의 어닝은 정말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호성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장후에 7.8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G스케일러가 보여줬습니다. 자, G스케일러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Microsoft teases the next generation of Windows is coming soon. 마이크로소프트가 티즈를 한다. 티즈라는 것은요, 이렇게 소식을 조금만 전해주면서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 윈도우에 대해서 조금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흘려주면서 우리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기사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드 컨퍼런스가 어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서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어떠한 발표를 했냐면요, 어나운스먼트가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 발표를 할 것인데 이 발표에는 다음 세대 윈도우에 관한 업데이트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그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업데이트는 윈도우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 업데이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업데이트 중에 가장 멋진 그런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디벨로퍼라든지 크리에이터들이 이 윈도우를 통해 많은 경제적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이쪽은. 그리고 내가 직접 호스팅을 했다, 내가 주관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한테 맡긴 것이 아니고 CEO인 내가 직접 지난 몇 달 동안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나 그 흥분되어 있고 이 다음 세대 윈도우는 정말 기대하셔도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CEO가 직접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나델라가 얘기하기를요, 조금 더 부수적인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곧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번 기사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이번 업데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티아 나델라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부임한 것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2014년도에 CEO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딱딱하고 이런 좀 서열 관계가 그 강조되는 굉장히 올드 패션의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사티아 나델라가 부임한 이후에 굉장히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 꼰대 문화가 사라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내 문화까지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티아 나델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윈도우즈라는 그 제품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를 만들어준 굉장히 효자 그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윈도우에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예전에 윈도우즈가 사실 굉장히 그 캐시카우라고 들릴 만큼 굉장히 그 매출을 많이 올렸던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기능적으로 향상이 없었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윈도우에 과감하게 자기가 스스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까지 하면서 멋진 업데이트를 발표하기에 이르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이번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테슬라에 관한 기사는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또 어떤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업데이트 on transition away from radar. 테슬라의 업데이트가 나왔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트랜지션, 이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이동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멀어지냐면 레이더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 테슬라가 얘기하기를요, 계속해서 트랜지션, 이동할 것이다.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테슬라 비전이라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비전은 뭐냐면요, 카메라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레이더를 이용했었는데 이 레이더를 버리고요, 카메라만 가지고 작동이 되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테슬라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 3 그리고 모델 Y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들은 지금 노스 아메리칸 마켓이니까 북미의 고객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 3와 모델 Y 자동차들은 이번 달에 이제 딜리버리가 되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건데요, 더 이상 레이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판매되는 모델 3, 모델 Y는요, 물론 이제 북미 지역에 한해서지만 더 이상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대신에 처음으로 테슬라 비클이 이제 완전히 카메라 비전이라는 것은 이제 카메라가 그 렌즈를 가지고 찍는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카메라의 화면만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을 시도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직은 이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그 오토파일럿이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도움을 받는데 뉴럴 넷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뉴럴 넷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이제 신경망 프로세싱이라는 건데요, 인간의 학습 과정을 적용해서 작동하는 머신 러닝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요, 거기서 일정한 패턴을 찾게 되고, 이런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뉴럴 넷 프로세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뉴럴 넷 프로세싱과 그 카메라 비전만을 이용해서 드디어 이제 모델 3 그리고 모델 Y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테슬라가 더 이상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요, 카메라의 비전만 가지고 오토파일럿을 진행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한테 얘기 좀 해달라. 도대체 퓨어 비전 어프로치라는 것은 비전만 가지고 지금 오토파일럿을 한다. 드디어, 그러니까 레이더를 왜 빼는지 우리한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이더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백워드라고 생각한다. 스텝 백워드는 뭐냐면요, 지금 후퇴한다. 오히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있다. 발전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금 비평을 한다. 이러한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달라. 이러한 트윗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해줬습니다. 레이더랑 비전이 만약에 디스어그리 한다면, 그러니까 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레이더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비전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이 두 개의 그 명령이 만약에 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가? 비전을 믿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레이더를 믿어야 하는가? 당연히 비전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따라서 비전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비전의 수를 늘리고 센서를 없애기로 했다. 이러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에서는 더 이상 라이더도 없고 레이더까지도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하고요, 순수하게 카메라의 비전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발전이 어떠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로쿠에 관한 기사인데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기사가 오래간만에 발견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냥 그 표면적인 사실만 열거한 기사가 아니고요, 이 기자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공부해서 만든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oku Stepping Plans Hint at Move Further into Smart Home Devices. 로쿠가 스태핑 플랜, 사람 뽑는 모습을 보면 힌트를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들이 Move Further, 어느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 스마트 홈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죠. 자, 로쿠가 Hiring and Job Listing, 사람을 뽑는 모습, 그리고 이제 사람을 뽑는다고 공고를 내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가리킨다. 뭐를 가리키냐면요, 지금 넓혀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진출을 하냐면 스마트 홈 프로덕트 쪽으로 지금 로쿠가 진출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뽑다가 이미 사람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삭제가 됐는데 올해 초만 해도 Director of Product Management Home Technology라는 직책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써 있는 그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
지금 익스펜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스마트 홈 테크놀로지 쪽으로 우리는 가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포지션, 그 다이렉터 오브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홈 테크놀로지는요, 이미 사람을 뽑았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다미르 스크리필이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마존닷컴에서 모셔왔네요. 그 아마존닷컴에 일하기 전에를 보면은 TP-Link 스마트 홈 유닛, 그러니까 스마트 홈 쪽에 이미 종사를 하고 있던 사람을 이번에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뽑는 포지션은 시니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라는 것은 세일즈 매니저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 활동을 하는 그런 직책인데요. 이번 시니어 비즈니스 디벨롭 매니저의 임무는 뭐냐면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있다. 누구랑 파트너십을 구축하냐면 스마트홈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들과 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임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언젠가는 이쪽으로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자, 다음 기사는 아마존에 관한 기사인데요. 오래간만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공유해 봅니다. Amazon sued for antitrust by DC Attorney General over price contract. 아마존이 고소를 당했다. 고소의 이유는요, 안티트러스트, 독점 규제죠. 그리고 이번에 고소를 한 주체는 누구냐면 워싱턴 DC의 어토니 제너럴. 어토니 제너럴은요, 법무부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고소한 이유를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라이스 컨트랙에 있다. 따라서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소송을 건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아마존닷컴이 좀 떨어졌다 오늘. 그리고 그 떨어진 이유는 독점 규제 그 소송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이 마치고 나서 보시면 지금 플러스로 마감을 하고요. 시장 후에도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번 고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컨트랙 상에 지금 서드파티 셀러,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다른 채널에 가서 더 싸게 판매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에 관해서 지금 독점 규제법에 좀 위배된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견해로는 문제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판매 채널에 관계없이 같은 가격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그 전문 용어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레이 파리티 아니면은 프라이스 파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레이트를 그 채널에 관계없이 같게 책정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일하고 있는 호텔 같은 서비스 업계에서는요, 이미 10년 넘게 보편화되어 있고 굉장히 잘 지켜져 오고 있는 불문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같은 물건, 같은 서비스를 채널이 다르다고 해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같은 가격을 매겨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 빵 기업이 조금 순환을 겪는 날인 것 같습니다. 구글도 조금 그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한번 알아보죠. Google faces German antitrust probe, a potential fine in Russia.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독일에서 독점 규제 조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아마도 잠정적으로 벌금을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는요, 안티트러스트 와치 도구에서, 그러니까 그 독점 규제하는 당국에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진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구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커스터머들이 지금 구글의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초이스가 있느냐,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죠. 어떤 선택권이냐면 구글이 그들의 데이터를 이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선택할 권리를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그 문제에 휩싸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 와치독에서는 구글한테 24시간 노티스를 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컨텐츠를 제외하거나 아니면은 벌금을 내야 된다. 근데 벌금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잘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10,000에서 $50,000인데요. 이렇게 보면 1,000,000원에서 전 6,000,000원 정도 되는 벌금이잖아요. 과연 이러한 벌금을 매긴다고 해서 구글이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폴리시 같은 것을 쉽게 바꿀지, 저는 처음에 이게 $10,000,000인 줄 알았는데 $10,000,000가 아니고 지금 $10,000입니다. 그래서 벌금의 규모가 어떻게 보면 그냥 벌금을 내고 계속 진행해도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구글한테 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의 주인공은요, 코인베이스입니다. 자,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어떠한 기사가 나와 있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Coinbase launches beta version of Prime product to grow institutional business.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론칭을 했는데요. 베타 버전을 론칭했다. 정식 버전은 아니고 이제 시범 버전이죠. 그리고 이 버전은 뭐냐면 프라임 프로덕트를 이번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프라임 프로덕트는 조금 더 향상된 프로덕트를 얘기하는 건데 타겟 마켓이요. 인스티튜셔널 비즈니스, 즉 기관들이라든지 기업들을 상대로 해 만든 그런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지금 기존의 코인베이스 익스체인지랑은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익스체인지랑은 조금 그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프라임 오퍼링은 그 기관들의 그들의 독특한 니즈에 따라서 조금 더 향상된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표가 나타나기 전에 JP 모간 같은 경우는 바이 레이팅을 지금 코인베이스한테 줬고요. 그 이후로 제시한 것이 서비스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골드만 석스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줬는데요. 바이 레이팅을 주면서 앞으로 그 기관 쪽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호평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투자의 그 논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기사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은 기업들에서 코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가 기관 쪽에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신용이 높은 코인베이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면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호재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코인베이스의 PE 레이쇼를 살펴보시면요. 한 200배 정도가 됩니다. 한 195배에서 200배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높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주식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매출 성장률이 400% 가까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요. 비싼 주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 개월 후면은 이 PE 레이쇼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투자의 논리는 뭐냐면 가상화폐의 변동성입니다. 만약에 가상화폐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코인베이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가상화폐의 모습을 보시면요. 50%씩 올라갔다가 또 50% 떨어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잖아요.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많은 그 가상화폐를 샀다가 팔았다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간만에 니오에 관한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NIO said to be seeing order momentum as Chinese automaker enters new cities. 니오가 얘기하기를요. 오더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문량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시티, 새로운 지역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를 해주는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밍슈엔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요. 니오 하우스 그리고 니오 스페이스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니오가 새로운 시티에 진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호재는요.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이 드디어 4월 달에 소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세대에 비해서 뭐 배터리 수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손쉽게 배터리 수압을 하게끔 보완이 됐겠죠. 이러한 호재를 통해서 니오의 앞으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바이 레이팅을 니오에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서 뭐 세일즈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진도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일즈 채널도 많이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모델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니오의 주가가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니오 하우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니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니오 하우스가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이 니오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니오를 구입하시면 이 니오 하우스는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모여서 미팅 같은 것도 하고요. 라이브러리, 도서관도 마련이 되어 있고 니오 카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키즈 캠프 같은 것도 있죠. 갤러리가 있어서 그 자동차들을 이렇게 구경도 할 수 있고, 리빙룸 그냥 모여서 쉬는 공간인 것 같고요.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미팅룸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퍼실리티를, 그 시설을 준비해 놓고 니오의 고객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니오는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그 니오 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그 커다란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기사에는 연 브랜즈라는 기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연 브랜즈는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죠. KFC 그리고 피자헛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번에 연 브랜즈가 어제 그 인베스터 이벤트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벤트의 이름은 KFC 인베스터 이벤트고요. 뭐 여러 가지 정보가 공유가 됐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은 뭐냐면요. 비욘드 밋과 KFC의 그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 성장할런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현재 비욘드 밋은 KFC와 이미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KFC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곳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KFC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비욘드 밋은 현재 8개의 시장에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혹시나 KFC와 비욘드 밋의 그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라고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CNBC Disruptor 50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CNBC Disruptor 50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CNBC 방송국에서는 매년 전 세계 기업 중에서 가장 혁신 모습이 뛰어난 그런 기업 50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은 제외가 되고요. 아직 비상장 기업, 우리가 프라이빗 컴퍼니라고 부르는 거죠. 이 비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습이 뛰어난 기업 50개를 뽑아서 매년 발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선정된 50개의 리스트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자, 1위부터 살펴보시죠. 1위가 로빈훗, 2위가 스트라이브이고요. 3위가 디스코드, 4위가 센티넬1, 5위가 디디가 선정됐습니다. 5위에 선정된 디디는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왜냐면 중국판 우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에는 그랩이 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가면 우버가 있고요. 중국에 가면 디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위에 선정된 센티넬1은 사이버 보안 기업이고요. 3위는 디스코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데, 예전에는 게이머 위주로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보이스, 비디오 채팅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위에 선정된 기업은 스트라이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예전에 데이브 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해준 그런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우리 같은 이제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B2C 기업이 아니고 B2B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아마존이라든지 쇼피파이 또 슬랙 같은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한 굉장히 전망이 좋은 핀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그런 종목은요. 로빈훗입니다. 로빈훗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미국의 무료 주식 거래 앱이잖아요.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내에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최근 들어서 욕도 많이 먹고 있죠.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웹사이트다라는 안 좋은 평가도 많이 받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 그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그 이후의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해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5개의 기업이 올해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삼아서 작년에는 어떤 기업이 CNBC Disruptor 50에 선정이 됐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1위가 스트라이브였고요. 2위가 쿠팡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한국의 기업이 2위를 차지했었고요. 8위 기업이 소파이, 반가운 이름이죠. 12위가 도어대시, 이번에 이미 상장을 한 바가 있죠. 16위는 그랩입니다. 17위가 레모네이드,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40위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있고요. 41위에 에어비앤비, 46위에 로빈훗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내친김이 한번 봤는데요. 2019년에는 4위에 그랩이 올라가 있고요. 7위에 에어비앤비, 그리고 9위에 펠로톤이 보이네요. 13위에 스트라이프, 그리고 18위에 도어대시,
26위에 소파이가 있고요. 31위 스킬즈, 그리고 34위에는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35위에 오픈도어, 37위에 레모네이드, 그리고 47위에 로빈 후드가 마크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되면서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빈 후드 같은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여행 산업 전반적인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사거리가 있어서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Business travel, as we knew, it is never fully coming back, Airbnb CEO says. 비즈니스 트래블, 출장자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 출장자들이 돌아다니는 비즈니스 트래블은 결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에어비앤비의 CEO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클레이 레포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행 쪽의 그 디맨드, 수요는 조금씩 향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이 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트래블 쪽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자,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요,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그 여행 산업에서 비즈니스 투어리즘이 차지하는 비중이 21.4%였다고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죠. 그리고 전체 글로벌 GDP에서 이 비즈니스 투어리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역시 1.5%. 따라서 이렇게 쉽게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여도는 아닌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에어라인 쪽, 항공사 쪽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코퍼레이트 트래블러즈, 비즈니스 트래블러를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전체 승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엄청난 비중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요, 에어라인들, 항공사에서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75% 정도가 지금 비즈니스 트래블러에 의해서 기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퍼레이트 트래블러들은 일반석보다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출장자의 수가 준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항공사에 미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워크 프롬 홈, 집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디오 컨퍼런스, 줌 같은 걸 이용해서 미팅도 많이 하고 컨퍼런스도 참여를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비헤이비어가 완전히 바뀌었다, 행동 자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프로덕티비티, 생산성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또 그 비용적인 면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 여행에 사용할 비용이 없어지니까요. 이러한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굳이 예전 방식의 일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 항공사의 투자 아니면 다양한 산업 쪽의 투자의 전략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뉴스 클립은요, 미래 메가버스 플랫폼이죠, 로블록스에 관한 영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로블록스, 유니티처럼 메가버스에 관련된 기업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용자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기업들 입장에서 메가버스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메가버스의 사업 모델들을 살펴보면요, 로블록스처럼 게임 쪽에만 좀 머물러 있는데요.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아직까지 가상현실과 그 진짜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두 아이들이요,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이유도 결국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실만큼 수업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금방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은요, 이미 현실과 똑같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이요, 가상현실의 몰입감을 현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가 발전하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가 직장으로, 학교와 학원으로, 영화관으로, 아니면은 그 야구장 같은 데로 움직여야 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기업의 입장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제가 졸업한 한양대학교의 모습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서울 캠퍼스에는요, 총 87개의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 면적이요, 12만 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넓은 부지와 87개나 되는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지금 한양대라는 기업은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이 넓은 부지 그리고 건물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낭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대학교들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부과하면서도 형편없는 수준의 서비스 그리고 수업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근원 원인이 되는 거죠. 대학의 모든 수업을 메가버스로 옮겨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과 똑같은 몰입감만 창출해낼 수 있다면요, 이러한 추세는 한두 개의 대학뿐만이 아니라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학교, 직장, 공연장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까지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는요,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게 될 때 그 혁신의 중심에 어떠한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